자, 어제 제가 주유 오지의 삼국지 오지의 주유 노숙 여몽전 읽었고요. 이번에는 오지의 다음 열전인 정황 한장 주진 동감 릉서 반장전입니다. 반정전이구나. 정황 한장 주진 동감 릉서 반정전. 정황 한장 주진 정황 한장 주진 동감 릉서 반정전. 그 누구냐면은 정보, 황계, 한당, 장흠, 주태, 진무, 동습, 감령, 능통, 서성, 반장, 정봉. 위나라의 장군들은 그렇게 자세하게 적었으면서 오나라는 이렇게 퉁을 치네요. 자, 아무튼 오나라의 이제 장군들입니다. 정황, 한장, 주진, 동감, 릉서, 반정전. 정보, 황계, 한당, 장흠, 주태, 진무, 동습, 감령, 능통, 서성, 반장, 정봉입니다. 자, 정보입니다. 정보. 정보는 자가 덕모이고 우북평군 토원현 사람이다. 우북평 사람이라고요? 오나라 사람이 아니었어? 우북평이라는 게 여기입니다. 토원이라는 게 이제 그거네요. 그, 그 뭡니까? 그 어디고? 그 치소네요. 치소. 지금의 당산이군요. 당산시가 지금의 당산이 이제 그때 우북평이군요. 저는 이런 자세한 위치까지 몰라서. 자, 토년 사람이다. 처음에는 주군의 관리가 되었는데 용모와 기략을 빼어나고 사람들을 응대하는 데 뛰어났다. 그는 손견을 따라 출정해 완성과 등현에서 황건을 토벌하고 양인에서 동탁을 무찔렀으며 성을 공격하고 들녘에서 싸우다 몸에 상처를 입었다. 자, 뭐 출신은 이제 우북평인데 그 손견하고 같이 싸워서 그 남양에서 그 어딥니까? 낙양으로 들어갈 때 같이 종군했다고 합니다. 자, 손견이 세상을 떠난 뒤 다시 손책을 수행해 다시 손책한테 붙었습니다. 회남에 있다가 여강을 치는데 참여했다. 여강을 점령한 다음 돌아와서 손책과 함께 강을 건너 강동으로 갔다. 손책은 횡강과 당리에 이르러 장영과 우미 등을 못지르고 방향을 바꿔 말릉, 호숙, 구용, 고가로 내려왔다. 손책의 초기 행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 손파로 토역전을 들어보면 아시는데, 대략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손견이 죽은 뒤에 이제 손책은 원술한테 의탁해 있다가 원술이 여강을 칠 때 종군의 여강을 칠 게 이제 그걸 군대를 지휘했고, 그리고 여강을 자기한테 안 주니까 자기가 독자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그 어디입니까? 강동으로 들어갔죠. 요 얘기하는 겁니다. 횡강 뭐 이런 곳 다 여기 근처입니다. 우저 근처입니다. 정부는 모든 곳에서 공로를 세웠으므로 병사 2,000명과 기병 50피를 늘리게 되었다. 손책은 진군하여 오정, 석목, 파문, 능전, 여항을 무찔렀는데 정보의 공이 가장 많았다. 요거는 사람 이름인가? 손책은 회계로 들어가자 정보를 오군 도의로 임명하고 전당에 관소를 주어 다스리게 했다. 전당이라는 건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의 항주 지역입니다. 자, 뒤에 단양 도의로 임명되어 전임되어 석성에 머물렀다. 석성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단양은 여기입니다. 돌성이네. 자, 또 선성, 경, 안호, 능양, 춘곡의 여러 도적을 토벌하러 가서 모두 격파했다. 그 다 이 근처입니다. 이 근처. 단양 남쪽. 자, 손책이 일찍이 조랑을 치러 갔을 때, 조랑은 여기 어디더라? 여기 근처에 있던 도적이었는데 어딘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앞에 열전들이 있어요. 조랑에게 몇 겹으로 포위된 적이 있었다. 정보는 기병 한 명과 손책을 보호했다. 그는 말을 사납게 달려 긴 창으로 도적들을 찔렀다. 도적들은 양쪽으로 나누어졌고 손책은 이 틈을 타 정보와 함께 탈출했다. 그 뒤 정보는 탕구 중랑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영릉 태수를 겸했다. 손책을 수행해 심양에서 영릉이 자기 세력권도 아닌데 무슨 씨발 영릉 태수야. 손책을 수행해 심양에서 유운을 토벌하고 진군의 사선에서 황조를 친 다음 돌아와 석성을 지켰다. 자, 유훈을 친다는 건 이건 여강을 공격할 때 얘기하는 거고요. 황조를 치는데도 그거 했답니다. 그 어딥니까? 종군했다고 합니다. 자, 손책이 죽은 뒤에는 장소 등과 함께 손권을 보좌했고
세군을 두루다니면서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토벌해 평정했다. 세군이라는 것은 회계군, 오군, 단양군입니다. 자, 또 손권을 따라 강하정벌에 나섰다가 돌아오는 도중에 예장을 지나는데 따로 아간을 토벌했다. 예장이 여기입니다. 아간은 어디죠? 아간 들어봤는데 안 나와있네요. 나간이라 나와있나? 여기 연주인데 예, 아간이 안 나와있네요. 어딘지. 자, 아간이 평정되자 태사자를 대행해 해혼을 수비했다. 해혼은 또 어딜까? 아, 해혼이 여기네요. 예. 아간도 이 근처 어디겠죠, 그죠? 정보는 주요와 좌우독이 되어 오림에서 조조를 깨뜨리고 적벽대전에서도 활약했습니다. 예, 오림이 여기입니다. 적벽이죠. 깨뜨리고 또 진군의 남군을 쳐서 조인을 도망치게 했다. 자, 남군에도 종군했습니다. 거의 모든 전역에 다 이제 참가했네요. 전쟁에. 정보는 비장군으로 임명되었고 강하태수를 겸했으며 사선의 관소를 두고 다스렸고 내현을 시급으로 받았다. 강하를 지켰답니다. 처음에 두각을 나타낸 장수들 가운데 정보가 가장 나이가 많아서 그때 사람들은 모두 정공이라고 불렀다. 그는 성격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를 즐기고 사대부들을 좋아했다. 주위가 죽은 뒤 그를 대행해 남군 태수를 겸했다. 손권이 형주를 나누어 유비에게 주었으므로 정보는 돌아와 강하를 통솔했으며 탕구 장군으로 승진했다가 뒤에 세상을 떠났다. 손권은 황제를 칭은 뒤에 정보의 공로를 추론해 그 아들 정자를 정후로 봉했다. 그랬답니다. 자, 이번엔 황계입니다. 황계는 자가 공복이고 영릉군 철릉현 사람이다. 영릉은 여기입니다. 철릉이 바로 치소네요. 예. 사람이다. 처음에는 군관리가 되었다가 효령으로 천거되었으며 삼공의 관부로부터 초빙을 받았다. 손견이 의병을 일으키자 황계는 그를 따라갔다. 손견은 남쪽으로 산적을 깨뜨리고 북쪽으로 동탁을 쫓아낸 다음 황계를 별부사마로 임명했다. 산적을 깨뜨렸다는 말은 아마 구강에 있는 어디입니까? 그 시상 근처에서 일났던 아니다, 장사했나? 장사에서 일났던 그 구성이라는 그 적이 도적이 있었었는데, 반란군이 있었었는데 걔를 깨뜨린 걸 얘기하는 거고, 아마 위쪽에 동탁은 동탁이겠죠. 예, 황계를 별부사마로 임명했다. 손견이 죽은 뒤 황계는 손책과 손권을 수행하면서 몸에 갑옷을 입고 두림섰으며 위험한 지역에 같이 가서 성을 공략했다. 산월들이 복종하지 않고 도적들이 쳐들어와 어지럽힌 현이 있으므로 황계는 그곳을 지키는 장관이 되었다. 석성현의 관리들은 단속하고 제어하기가 유난히 어려웠다. 석성이라는 곳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요 단양 근처에 어디지 싶어요. 아마 그렇지 싶어요. 아까도 그 얘기가 정보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죠, 그죠? 자, 석성현의 관리들은 다루기 어려웠는데, 그래서 황계는 관리 2명을 배치하여 나누어 관서를 다스리도록 했다. 그는 이때 다음과 같이 가르침을 내렸다. 현령인 내 품행이 부덕해 오직 무공으로 관리가 되었으니 걸맞지 않다. 현재 도적들은 아직 평정되지 않았으므로 군대에 일이 있다. 문서 처리는 다른 두 관리에게 맡겼으니 마땅히 관서를 감독하고 잘못을 가려내 따져야 한다. 두 관리가 처리하는 일, 수입과 지출의 인가에 만일 간사하게 속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내 채찍이나 곤장을 가하진 않겠다. 마땅히 각자 마음을 다해 보통 사람들보다 먼저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처음에는 모두 그의 위험을 두려워해 아침 저녁으로 직책을 공손하게 지켰다. 시간이 오래 지나자 관리들은 황계가 문서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 점점 사람들의 청탁을 받았다. 황계는 바깥 일에 게을러지는 것이 싫어서 때에 따라 살폈으므로 두 관리가 각기 법을 받들지 않고 문서를 살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곧 관리들을 다 오라고 해서 술과 음식을 내리고 이 기회에 이를 들춰 그들에게 따져 물었다. 관리는 대답하지 못하고 모두 고개를 조아리고 용서를 빌었다. 황계는 이렇게 말했다. 전에 이미 경고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채찍이나 곤장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들은 속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죽였다. 사형에 처했다. 채찍을 내리지 않는다는 게 죽인다는 의미였구나.
현관리들은 객갑놀에서 두려워 떨었다. 황계는 뒤에 춘곡현의 장 심양현의 영으로 전임되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심양, 이쪽으로 왔답니다. 시상 근처입니다. 시상 근처. 자, 그는 모두 9편을 지켰으며 가는 곳마다 안정되었다. 황기는 단양도위로 승진했다.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왔으므로 산월 사람들은 그에게 마음을 기딱했다. 자, 다시 또 단양으로 왔습니다. 단양이 여기죠. 황계의 자태와 모습은 엄하고 강인했지만 병사들을 보살피는데 남달랐으므로 토벌하러 갈 때마다 사졸들은 모두 앞에 서려고 다투었다. 자, 이제 다음부터 적벽대전입니다. 자, 건한연간에 주의를 수행해 적벽에서 조조와 싸울 때 적벽 여기죠. 적벽. 적벽에서 조조와 싸울 때 불로 공격하도록 건의했다. 이른 주의전에 써있다. 황계는 무봉중랑장으로 임명되었다. 무릉군의 소수민족이 되게 적네요. 기록이. 무릉군의 소수민족이 반란을 일으켜 성읍을 쳐서 점령했을 때 요 무릉이라는 거는 또 여기입니다. 여기가 무릉이죠. 여기가 남군입니다. 여기가 무릉이고요. 자, 반란이 성읍 점령했을 때 송권은 곧바로 황계에게 이 지역 대수를 겸하게 했다. 그때 무릉군 병사는 겨우 500명이었다. 황계는 자기 역량으로는 적과 싸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성문을 열어 도적들이 반쯤 들어왔을 때 비로소 공격해 수백 명의 머리를 베었는데 그 나머지는 모두 달아났다. 그래서 점령당했던 성읍을 완전히 되찾았다. 황계는 반란자의 우두머리를 주살했으나 복종하여 따르는 자는 사면해 주었다. 봄부터 여름까지 일어난 반란은 모두 평정되었고 먼 곳에 있는 파, 예, 유, 탄 등의 읍장이나 추장들도 모두 절개를 받고 예절을 받들었으며 황계를 불러 복위를 청함으로 무릉군 경내는 마침내 안정되었다. 파유라고 하는 곳들은 어딘지 잘 모르겠네. 보통 우리가 파라 그러면 여기를 파라고 얘기하거든요. 무릉에 이제 그 영역이까지 갔을 리는 없기 때문에 아마 이 근처에 있는 그 소수민족들이 요 지역에, 그러니까 이 지역이 뭐 중국 땅이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그때까지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 남중국이기 때문에. 유가 여기네. 유가 여긴가 보다. 아무튼 요 주변에 이제 이민족들이 그 황계를 통해서 이제 복종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장사의 익양현이 산월 도적들에게 공격을 받자, 익양은 여러분이 아는 그 유명한 익양거기입니다. 황계는 또 토벌에 평정했다. 황계는 편장군을 더했으며 이관직에서 병사했다. 황계는 맡은 일을 처리할 때 결단을 내려 질질 끄는 일이 없었으므로 오나라 사람들은 그를 사모했다. 송권은 제위에 오른 뒤 그의 공로를 추론해 아들 황병에게 관내오 자계를 내렸다. 정작 그 황계가 적벽대전에서 어떻게 활약했는지에 대해서는 황계전에 나와있진 않네요. 좀 역설적이네. 자, 이번에는 한당입니다. 한당은 자가 의공이고 요석은 영지연 사람이다. 얘는 또 요소 사람이야? 요소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요소인데 영지연은 어딘지 모르겠네. 영지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요소니까 여기 근처 사람입니다. 자, 그는 활쏘기와 말타기에 뛰어나고 체력도 있으므로 손견에게 총애를 받았다. 손견을 수행했답니다. 손견을 수행해 정벌을 나가 여러 곳을 다녔다. 자주 위험하고 어려운 곳에 임하여 적을 곁들이고 포를 잡아 별부사마가 되었다. 자, 손견을 따라 종군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손책을 따랐답니다. 손책이 강동을 건넜을 때 세군을 토벌하는데 참가하여 선등교위로 승진하고 병사 2000명과 기마 50피를 받았다. 세군이라는 것은 뭐 단양군, 오군, 회기군 이렇게 세 개겠죠. 그는 유훈을 정벌하는 데도 참가했으며 황조를 깨뜨리고 돌아올 때 파양을 토벌해 아간현의 장을 겸했다. 자, 유훈, 그러니까 그 여강을 치는데도 종군했고요. 뭐지, 왜 이렇게 끊기지 뭐가? 네, 그리고 그 황조를 치는데도 종군했고, 황조는 뭐 당연히 이제 함락시키지 못하겠죠.
그리고 파양을 평정했답니다. 산월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복종했다. 한당은 나중에 중랑장 신분으로 주유등과 더불어 조조에게 대해 무찔렀고 또 여문과 함께 남군을 습격해 취했다. 보자. 적벽대전에도 참가했었고 그 이후에 누굽니까? 관우를 쫓아내고 남군을 점령할 때도 종군했답니다. 자, 편장군으로 승진했으며 영창 태수를 겸했다. 영창이요? 영창 좀 이상하지 않나? 영창은 익주잖아. 아닌데 이거 말고 익주 말고 다른데 없는데. 영창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영창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영창이 아닐텐데. 사실은 익주가 아닐텐데 사실은 영창이 아닐텐데 잘 모르겠네. 왜 그렇게 얘기한 건지. 자, 아무튼 그렇답니다. 아니면 뭐 이 근처에도 영창이나 지명이 있을 수도 있지. 자, 의도 싸움에서는 육손 및 주연 등과 함께 탁향에서 총나라군을 쳐서 크게 깨뜨렸으며 이로 인해 위열 장군으로 승진하고 도정으로 봉해졌다. 의도 싸움이라는 거는 의도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남군이고요. 의도가 여기입니다. 아마도 이거는 그 이릉전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 조진이 남군을 칠 때 한당은 동남쪽을 지키고 있었다. 조진이 남군을 칠 때. 그는 밖에서는 장수가 되어 부장들과 사절들을 격려하며 한마음으로 굳게 지키도록 했고 또 상사를 존경하고 법령을 받들어 준수했다. 손권이 때문에 그를 좋아했다. 자, 황무 2년입니다. 한당은 석성후로 봉해졌고 소무장군으로 승진했으며 관군 태수를 겸했다. 뒤에 또 도독 칭호가 더해졌다. 감사군과 해번병 1만 명을 거느리고 단양의 도적들을 토벌하러 가서 무찔렀다. 질병으로 죽자 아들 한종이 후자괴를 이어 군대를 통솔했다. 이 한종이 그거죠. 그 앞에 열전들에서 위나라에 투항했다는 그 사람이죠. 앞에서는 한종이 왜 투항했는지 안 나와 있었었는데. 자, 이해 손권은 석양을 정벌하러 가면서 한종에게 상사가 있으므로 무창을 지키게 했다. 그러나 한종은 음란하며 정도를 따르지 않았다. 손권이 비록 그의 아버지 때문에 따지진 않았지만 한종은 속으로 두려웠다. 그는 아버지의 용구를 술에 싣고 어머니와 식구들과 수하의 남녀 수천 명을 데리고 위나라로 달아났다. 아,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위나라는 그를 장군으로 삼고 광양후로 봉했다. 그가 여러 차례 변방 지역에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죽이곤 해서 손권은 늘 이를 갈았다. 칙칙거렸다. 자, 동흥싸움에서 동흥싸움은 그거죠. 그 여기 어딥니까? 동관 여기 그 제갈각이 그 사마산가요? 사마손가? 아무튼 그 새끼 그 역적 새끼를 잡아 그 크게 이긴 그 전투죠. 자, 동흥싸움에서 한종이 성봉이었는데 참패하고 말았다. 제갈각이 그의 머리를 베어서 베어보내 손권의 묘에 바쳤다. 손권이 저승에서 찍찍거리며 좋아했겠네. 오주전 같은 곳에 보면은 한종이 투항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투항했다가 뭐 잡혀주고다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난 한종이 이제 한당의 아들이라길래 왜 투항했는지가 좀 그 의아했거든.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요런 사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음란했다. 자, 장흠입니다. 이번 장흠. 장흠은 자가 공혁이고 구강군 수춘현 사람이다. 이번에는 구강입니다. 구강이 여기고요, 수춘이 여기입니다. 자, 손책이 원수를 습격할 때 장흠은 그를 따라 복무했다. 손책이 강동을 건너자 장흠은 별부사마로 임명되어 병사를 받았다. 그는 손책과 함께 두려 힘쓰며 세군을 평정하고 예장을 평정할 때도 참가했다. 장흠은 이제 손견이 아니고 손책 때부터 이제 종군하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자, 가량현의 위를 받았고 세현의 장을 지냈으며 도적들을 평정하고 토벌에 평정하고 서부도의로 승진했다. 회계와 동야의 도적 여합과 진랑 등이 난리를 일으키자 장흠은 병사들을 이끌고 이들을 토벌해 마침내 여합과 진랑을 붙잡고 다섯현을 평정했다. 회계하고 동야는요, 회계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회계고요.
동야는 여기입니다. 지금의 복주입니다. 복주. 푸조라고 하시죠, 그죠? 여기가 지금의 하문이고 여기가 천주입니다. 이 지역도 이제 오나라의 영역이긴 했어요. 뭐 제대로 다스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반란이라는 식으로 이걸 진압했다 일어나서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고. 장엄은 병사를 토벌했다. 자, 이 공로도 토월 중랑장으로 승진하고 월나라를 월족을 토벌하는 중랑장을 승진하고 경구와 소양을 시급으로 삼았다. 하재가 이현의 도적들을 토벌하려고 하자 장엄도 병사 1만 명을 인솔하고 그와 힘을 합치니 이현의 적이 평정되었다. 이현은 어딜까요? 여기 같은데? 신도군 단양군이군요. 여기가 이현이네요. 장엄은 학비 정벌에도 참가했다. 자, 치즈 정벌에도 참가했답니다. 위나라 장수 장료가 합비의 진 북쪽에서 합비의 나루 북쪽에서 진이라 그랬는데 이게 나루 진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군대의 진 그런 거 아니고, 합비 나루 북쪽에서 손권을 습격하자 장엄은 힘껏 싸워 공을 세워 탕구 장군으로 승진하고 유수독을 겸했다. 뒤에 수도로 부름을 받아 우호군으로 임명되어 소송 처리를 맡았다. 손권이 일찍이 그의 집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의 어머니는 성긴 휘장과 옅은 청색 이불을 쓰고 있고 처와 첩들은 무명 치마를 입고 있었다. 가난하게 살았던 거란 말입니다. 손권은 그가 높은 지위에 있지만 절약하는 것에 찬탄해 곧장 어부에 명하여 그 어머니에게 비단 이불을 만들어주고 휘장을 바꿔주라고 했으며 처와 첩의 옷도 모두 비단으로 만들어 주게 했다. 처음에 장음이 선성에 주둔했을 때 예장인 적을 토벌했다. 선성이라는 거는요, 여기입니다. 예장이라는 게 근데 예장이라는 게 여기 멀리 있는데 왜 선성에 있는데 예장을 토벌했지? 자, 무호현의 영 서성이 무호현의 형 영 서성이 장엄이 주둔하고 있는 곳에 관리를 체포해 표를 려 그 목을 베려고 했다. 손권은 장엄이 먼 곳에 있으므로 허락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서성은 이로 말미암아 장엄에게 의심을 받는다고 여겼다. 조조가 유수로 진군하자 장엄은 유수 전투입니다. 유수 여기 장엄은 여몽과 군대 총지휘관이 되었다. 서성은 늘 장엄이 그 일 때문에 자신을 해칠까 두려워했다. 그러나 장엄은 매번 그가 잘한 점을 칭찬했다. 서성은 장엄의 덕에 감복하였고 논의하는 자들도 칭찬했다. 손권이 관우를 토벌할 때 장엄은 수군을 인솔해 면수로 진입했다. 면수라는 거는요, 여기가 면구하구거든요. 이게 면수 아닐까? 찾아볼까? 이현 초등학교는 뭐냐? 면수, 이게 면수라고? 이 면수 말고 다른 면수는 없나? 한수를 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쪽으로 이제 진입해서 남군으로 갔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맥락상 그렇죠, 그죠? 한중으로 들어왔을 리는 없으니까. 자, 그는 돌아올 때 길에서 병으로 죽었다. 손권은 몸소 상복을 입고 얘도 했으며 무호연의 백성 200경을 그 처자식에게 주었다. 아들 장일이 선성으로 봉해졌으며 병사를 이끌고 유비에게 맞서 싸워 공을 세웠다. 이건 이릉전투겠죠. 장일은 남군으로 돌아와 윗나라와 싸우던 중에 죽었다. 장일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동생 장휴가 병사를 인솔했는데 나중에 죄를 지어 관직을 박탈당했다. 자, 이번에는 주태입니다. 주태는 자가 유평이고 구광군 하채현 사람이다. 구광이라는 곳이 아까 여기였는데 하채는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수춘 근처네요. 하채가 어디냐면 채나라의 그 춘추시대 채나라의 마지막 수도입니다. 그 상체 하채 뭐 이런 식으로 좀 수도를 몇 번 옮겼거든요. 채나라가. 하체에 인물이 많다고 항상 이제 소문이 났었습니다.
자, 그는 장음과 함께 손책의 측근이 되어 복종하며 섬기며 공경했고 여러 차례 싸움에 나가 공로를 세웠다. 자, 손책을 따라왔답니다. 손책은 회기군으로 들어가자 그를 별부사마로 임명하고 병사를 주었다. 손권은 그의 사람됨을 좋아했으므로 손책에게 청해 주태를 자기에게 달라고 했다. 손책이 6현의 산월 도적들을 토벌할 때 손권은 천성의 주둔에 있으면서 자기를 호위하는 병사를 사용했다. 병사수는 1000명도 되지 않았으나 그의 뜻은 오히려 컸다. 주위를 방어하는 울타리를 미처 만들지 못했을 때 산월의 도적 1000명이 갑자기 들이닥쳤다. 손권이 막말에 올라탔을 때는 적의 예리한 칼날이 그 주위에서 부딪히고 있고 그중 어떤 것은 그의 말 한 장을 뚫기까지 했다.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당황했으나 주태만이 돌진에 몸을 던져 손권을 보고했는데 담력과 기세가 보통 사람의 배는 되었다. 주위 사람들은 주태 때문에 함께 나아가 싸울 수 있었다. 적이 흩어진 뒤 주태의 몸에는 12곳이나 상처가 나 있었으며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나았다. 그날 주태가 없었더라면 손권은 매우 위태로웠을 것이다. 손책은 그에게 깊이 고마워하며 춘곡현의 장으로 임명했다. 뒤에 주태는 환연을 치는데 참가했고 강하를 토벌하기도 했으며 돌아오는 길에 예장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의춘현의 장으로 다시 임명되었다. 임지의 부세를 모두 그에게 돌려 누리도록 했다. 자, 환현은 여기고요. 그리고 강하는 여기죠. 강하는 뭐 당연히 그 황조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는 황조를 토벌하는 싸움에 참가해 공을 세웠다. 뒤에 주유 및 정보와 함께 적벽에서 조조에게 대항했으며 조조에게도 대항했으며 남군에서 조인을 쳤다. 남군에서도 종군했답니다. 형주가 평정되자 병사들 인솔에 잠 땅에 주둔했다. 잠은 어딜까요? 잠 안 나와있네요. 저 옛날 지명인 같은데. 자, 조조가 유수로 진출하자 주태는 또 달려가서 공격했다. 유수에서의 싸움에도 종군했답니다. 자, 조조가 물러난 다음 유수에 남아 감독했으며 평로장군으로 제수되었다. 그때 주연과 서성 등은 주태의 수하이지만 복종하지 않았다. 손권은 특히 이 때문에 유수오로 와서 순시했다. 그는 이 기회에 장수들을 모아 큰 연회를 열어 즐기도록 했다. 손권은 직접 주태 앞으로까지 가서 술을 권하고 그에게 옷을 벗도록 했다. 손권은 손으로 주태 흉터를 가리키며 이것이 생긴 까닭을 물었다. 주태는 지난날 싸움의 경력을 기억하며 대답했다. 질문이 끝나자 다시 옷을 입게 하였다. 즐거운 연회는 밤늦게까지 지속되었다. 다음날 손권은 사자를 보내 주태에게 군주가 쓰는 덮개를 주었다. 이때서야 서성 등은 비로소 복종했다. 나중에 손권은 관우를 깨뜨리고 더 나아가 촉을 취하려고 하면서 주태를 한중태수 및 분의장군으로 임명하고 능양 후로봉했다. 주태는 황무영간의 세상을 떠났다. 관우를 깨뜨리고 촉을 취하려 했다. 손권이 그런 생각까지 했군요. 찍찍이 해적들이 자기 분에 넘치는 그런 야망을 품었었네. 파촉을 쳤으면 지들이 먹었겠습니까? 위나라도 그걸 못 들었는데. 자, 아무튼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중태수라는 이제 명예직으로도 임명되기도 했고 뭐 그랬답니다. 자, 아들 주소는 기도의 신분으로 병사를 인솔했다. 조인이 유수를 침범했을 때 싸움에서 공을 세웠고 또 조유를 치는데 참가하여 무찔렀으므로 비장군으로 승진했다. 조인이 유수를 치는데도 종군했고 그리고 어딥니까? 조휴가 환으로 쳐들었을 때도 했답니다. 자, 황룡 2년입니다. 주소가 죽고 동생 주승이 군대를 통솔하고 후자기를 이었다. 주태는 지휘관으로서의 역량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호위하는 입장으로서 이제 그 누굽니까? 전위나 허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장군으로서의 유능함은 여기 나와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진무입니다. 진무는 자가 자열이고 여강군 송자연 사람이다. 여강은 여기죠. 송자연 어딘지 모르겠다. 뭐 이 근처 어디겠죠. 손책이 수춘에 있을 때 그는 가서 손책을 배할했다. 그때 그는 18살로 키가 7자 7치였다.
그는 장강을 건너 토벌에 공을 세웠으므로 별부사마로 임명되었다. 손책이 유훈을 격파하고 여강 사람들을 많이 얻었는데 그 가운데서 정의를 뽑고 진무를 대장으로 삼았다. 그의 부대가 가는 곳에는 적이 없었다. 손책이 유훈으로 왔을 때 유훈을 격파했을 유훈의 이제 여강을 탈취했을 때 그때 이제 진무가 중군하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손권이 정권을 잡자 오교를 지휘하는 직책으로 전임되었다. 그는 인자하고 후덕하며 베풀기를 좋아하므로 고향이나 먼 곳에 나그네가 대부분 그에게 의탁했다. 특히 손권에게 총애를 받았으며 손권은 여러 차례 그의 집에 왔다. 공로가 쌓여 편장군으로 승진했다. 자, 건한 20년입니다. 진무는 합비를 치는데 참가해 목숨을 걸고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했다. 합비에서 죽었답니다. 손권을 애도하며 몸소 그의 장례에 참가했다. 이게 좀 특이하네요. 그 진무가 원래 이제 그 연희에서는 손견을 따라 종군하다가 낙양에서 이제 화웅한테 죽는 그런 역할로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오래오래 사시다가 합비에서 치즈 저장고에 꼬라박을 때 그때 전사하셨네. 사기를 쳐도 이렇게. 자들 진수에게는 진무의 풍모가 있었다. 19살의 손권은 그를 불러 장려하고 별부사마로 제수했으며 병사 500명을 주었다. 그때 새로 들어온 병사들 가운데 달아나거나 무반하는 자가 많았는데 진수는 그들을 어루만져 마음을 얻었으므로 한 명도 잃지 않았다. 손권은 그를 남다른 인물로 보고 교의를 제수했다. 건한 말년에 공신의 후세들을 쫓아 기록한 다음 진수를 도정부로 봉하고 해번 도구로 삼았다. 황룡원년에 세상을 떠났다. 동생 진표는 진표는 자가 문노이고 진무의 서자이다. 어릴 때부터 이름이 알려졌으며 제갈각 고담, 장효 등과 함께 동궁을 모셨고 모두 가까운 친구 사이였다. 상서 기염도 진표와 친하게 지냈다. 나중에 기염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보호하며 도톤 교제를 했음에도 냉담하게 말했지만 진표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인들은 그를 존중했다. 태사 종서자에서 익정도의로 임명되었다. 형 진수가 세상을 떠난 뒤 진표의 어머니는 진수의 어머니를 모실 수 없었다. 진표는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배가 다른 형제였나 보네요. 그죠? 자, 형이 불행히 일찍 죽었고 제가 집안일을 충벌하게 되었으니 마땅히 정무를 받들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감정을 굽히고 정무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머니께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따로 나가 살아야 합니다. 진표가 대의의 공정함이 이와 같았다. 이로부터 두 어머니는 감동을 받아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이좋게 지냈다. 진표는 아버지가 적의 진영에서 죽었기 때문에 자신을 장수로 임용해달라고 청했다. 손권은 그에게 병사 500명을 인솔하도록 했다. 진표는 병사들의 힘을 얻으려고 마음을 기울여 접대했으므로 병사들은 모두 그를 사랑하고 가까이 있으려 하며 그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다. 그 무렵 어떤 사람이 관청 물건을 훔쳤는데 문안군의 병사 시명을 의심했다. 시명은 평소 용감했는데 체포된 뒤 가장 잔혹한 형벌로 고문을 받았으나 말을 하지 않았다. 정의는 이것을 손권에게 보고했다. 손권은 진표가 병사들의 마음을 다루는 능력이 있다고 여기고 조서를 내려 시명을 진표에게 보내겠으며 진표에게 그 나름의 방식으로 진실을 알아내도록 했다. 진표는 곧 시명의 형태를 풀어주어 목욕을 하도록 하고 옷을 바꿔주며 술자리를 성대하게 베풀어 즐거운 분위기에서 그를 회유했다. 시명이 곧바로 자백해 그의 무리를 모두 열거하니 진표는 상황을 손권에게 보고했다. 손권은 그 방법을 특이하게 생각했으며 그의 명성을 온전하게 하려고 특별히 시명을 사면해주고 시명의 무리를 사형에 처했다. 진표를 승진시켜 문안 우부독으로 삼고 도정으로 봉했으며 진수의 원래 자기를 잊게 했다. 진표는 모두 사양한다고 말하고 진수의 아들에게 자기를 전해주기를 갈구했지만 손권은 허락하지 않았다. 가와 3년입니다. 234년입니다. 제갈각이 단양태수를 겸해 산호를 토벌하고 평정하자 진표에게 신안도위를 겸해 제갈각과 서로 원조하는 형세를 잇도록 했다. 처음에 진표는 부역을 면제받은 소작인 200호를 받아 회계군 신안현에 있었다. 진표가 그들을 살펴보니 모두 훌륭한 병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에 상소를 올려 사양의 뜻을 아뢰고 아들을 관으로 보내 정예부대를 채우도록 요구했다.
손권은 조서를 내려 이렇게 말했다. 고인이 된 장군은 나라에 공이 있었으며 진무겠죠. 나라는 이에 보답하려고 했다. 그때는 어찌하여 사양합니까? 이에 진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나라의 적을 없애고 아버지 원수를 갚는 일에는 사람이 근본이 됩니다. 이처럼 강인하고 정의인 사람들을 헛되이 종으로 삼는 것은 제 뜻이 아닙니다. 그는 이러한 자들을 모두 조사에 가려내 수하의 부대로 충원했다. 그 땅의 관부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손권은 매우 기뻐했다. 군현의 명령을 내려 그곳 백성들 중에서 신체가 좋은 자를 뽑아 진표가 병사로 충당한 자들의 뒤를 채우도록 했다. 진표는 관직에 3년 동안 있으며 병사 만여 명을 얻었다. 일을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마침 파양군의 백성 5거 등이 난리들켜 성곽을 쳐 함락시켰으므로 파양군에 속한 현들이 동요되었다. 자, 보니까 회계에도 있었고요, 그죠? 파양이 여기입니다. 파양군에 난리가 일렀답니다. 자, 진표는 곧 변방의 경계를 넘어 달려가 투벌했다. 5거는 져서 마침내 항복했다. 육소는 진표를 편장군으로 임명했으며 나아가 동양으로 봉하고 북쪽 장강에 주둔시켰다. 장강이라는 건 지명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긴 강 아닙니다. 34살에 세상을 떠났다. 집안의 세사는 다 병사들을 길러낸 데 섰으므로 진표가 죽은 뒤 그 처자식은 거리에 남게 되었다. 태자 손등은 그들을 위해 집을 마련해 주었다. 아들 진오는 17살에 별부삼으로 임명되어 병사 400명을 받았다. 진오가 죽은 뒤 진수의 아들 진연이 또 사마가 되어 진오를 대행했다. 진연의 동생 진영은 장군이 되었으며 후로 봉해졌다. 시명은 진표에게 고마워하며 스스로 행동을 바꾸어 착한 일을 해 마침내 용맹한 장수가 되었으며 장군 지위에 올랐다. 그랬답니다. 오히려 진무 얘기보다 그 아들내미 얘기가 훨씬 많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동습입니다. 동습은 자가 원대이고 회계군 여요현 사람이다. 회계군은 여기입니다. 여요현 어딘지 모르겠네. 여기네. 영파 근처구나. 자, 키는 8자이며 완력은 다른 사람들을 뛰어넘었다. 손책이 회계군으로 들어왔을 때 동습은 고천정에서 맞이했다. 손책은 그를 보고 위대하다고 느꼈으므로 관부에 이르러 그를 문하적조로 임명했다. 그때 사남에서는 오랫동안 도적 노릇을 한 황용라와 사람 이름입니다. 용라와 주발, 무리 수천을 모았는데 손책이 직접 토벌하러 나갔다. 동습은 혼자 황용라와 주발의 머리를 베었으므로 돌아와서 별부사마로 임명되고 병사 수천 명을 받았으며 양무도위로 승진했다. 손책을 따라 환성을 치고 또 심양에서 유은을 토벌하고 강화에서 황조를 토벌했다. 회계에서부터 종군에 쓰면서요, 환도 토벌하고 그리고 여강도 토벌하고 그리고 황조도 토벌하고 그랬답니다. 자, 손책이 죽자 손권이 어린 나이에 막 정치를 통솔하게 되었다. 태비는 그를 걱정해 장수와 동습 등을 불러 강동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겠냐고 물었다. 동습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강동의 지세는 견고한 산천이 있고 토역 장군의 은덕이 백성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토역은 그거면 손책입니다. 토로 장군이 기업을 이어받았고 크고 작은 관원들이 명을 받들고 있습니다. 장수가 여러가지 일을 관장하고 저희도 손톱과 이빨 같은 장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지세가 유리하고 사람들이 화합하고 있는 때이니 만에 하나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이 장대하다고 생각했다. 파양의 적 팽호 등이 무리 수만 명을 모았다. 동습은 능통, 보질, 장음과 함께 각기 나눠 토벌했다. 동습이 이르는 곳마다 어디나 격파되었으므로 팽호 등은 멀리서 그의 깃발을 보자마자 흩어져 달아나 버려 열흘 만에 모두 평정했다. 파양은 여기죠. 팽호 이야기는 앞에 그 5주 전인가에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자, 동습은 위월교위로 임명되고 편장군으로 승진했다. 위월이라는 거는 월족한테 월나라에다가 위험을 떨친 사람이다, 뭐 그런 말입니다. 자, 건한 13년입니다. 손권이 황조를 토벌했다. 황조는 몽충 두 척을 면구에 비껴놓고 지켰으며 종려나무에 커다란 새끼줄로 돌을 묶어 배가 움직이지 않게 했다. 황조를 토벌합니다. 강하에 배 위에는 병사 1,000명이 있었고 화살을
한꺼번에 발사해 나는 화살이 비 내리듯 하였으므로 군대는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동습은 능통과 함께 선봉대가 되어 각자 죽기를 각오한 병사 100명을 인솔했는데 사람들은 두 겹의 갑옷을 입고 커다란 배를 타고 몽충 속으로 돌진했다. 동습이 직접 칼로 두 가닥의 새끼줄을 끊어 몽충이 표류하도록 했으므로 대군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황조는 곧 성문을 열고 달아났지만 병사들이 뒤쫓아가서 그 목을 베었다. 다음날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다. 손권은 술잔을 들어 동습에게 권하며 말했다. 오늘 연회는 새끼줄을 끄는 공로를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자, 조조가 유수로 쳐들어오자, 유수가 여기죠. 유수로 쳐들어오자 동습은 순권을 수행해 달려갔다. 손권은 동습에게 누선 5척을 이끌고 유숙으로 가도록 했다. 밤에 갑자기 폭풍이 몰려와 누선 5척이 뒤집혀 수하의 사람들은 큰 배로 뿔뿔이 터져 동습에게 탈출하기를 권했다. 동습은 빡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장군의 임무를 받아 이곳에서 적을 막고 있는데 어떻게 버리고 떠날 수 있단 말입니까? 감히 또 이런 말을 하는 자가 있으면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이에 더 이상 감히 권한 자가 없었다. 그날 밤 배가 부서지고 동습은 죽었다. 이게 허무합니까? 손권은 상복으로 갈아입고 장례식에 참가했으며 물품을 아주 넉넉하게 대주었다. 좀 허무하게 죽었네? 자, 이번에는 감령입니다. 감령. 자, 감령은 자가 흥패이고 파군 임강현 사람이다. 파군 역이에요. 파군 역입니다. 임강도 요 근처 어딘데? 여기 안 나와있나? 아, 여기네요. 여기 임강이네. 예. 자, 파군 임강현. 파군 역입니다. 여기 파촉 지역에 여기 파입니다. 파촉이라는 게 파하고 촉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임강현 사람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기계가 있었고 유협을 좋아했으며, 유협이라는 거는 그 협객들, 쉽게 말해서 협객들. 아, 연희에서는 그렇게 했대요. 연희에서는 그럼 살았겠네. 유협이라는 협객들을 얘기합니다. 자, 무료한들을 불러 모아 그들의 울음머리가 되었다. 건달 새끼네 이거. 파나라의 그 산적새끼였구나. 자, 그들은 무리를 이루어 서로 따르며 활과 화살을 지니고 깃털을 등에 꽂고 방울을 허리에 찼다. 백성은 방울 소리를 듣고 곧바로 감령임을 알았다. 산적새끼네. 사람들과 만나거나 그의 성 지방 관원들과 만날 경우에 융숭하게 접대하면 곧 그와 즐겁게 사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하에 있는 자들을 풀어 그의 재물을 빼앗았다. 산적 맞네 이 새끼 이거. 어떻게 오나라엔 제대로 된 새끼가 없냐. 다 해적 아니면 산적이고 뭐 그런 여몽 같은 마적도 있고. 자, 아무튼 그랬답니다. 그래서 지방관 가운데 어떤 이는 그에게 박해를 받아 재산을 내놓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런 행위는 20여 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나중에 그는 이런 행위를 그치고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지 않았으며 제자백가의 책을 조금 읽고서 곧 유표에게로가 의탁했다. 자, 산적질을 하다가 그 파군의 산적질 하다가 이제 유표한테 갔다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남양에서 살았는데 나아가 임용되진 않았다. 자, 남양에 살았답니다. 완이죠. 뒤에 그는 몸을 돌려 황조에게 의탁했다. 황조도 보통 사람으로 그를 공양했다. 제면 황조는 되었답니다. 그래서 감령은 오나라로 귀신했다. 총권은 그에게 옛 신하와 같이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다. 감령이 계책을 진술해 말했다. 지금 한나라는 나날이 쇠미해져가고 조조는 더욱더 교만해져 끝내 제위를 찬탈하려 할 것입니다. 남쪽 형주 땅은 산세가 편리하고 강과 하천의 흐름이 원활하니 진실로 우리나라 저쪽에 유리한 지세입니다. 저는 이미 유표를 살펴보았는데 그 생각이 원대하지 않고 자식들도 모자라 기업을 이어받아 전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공께서는 마땅히 일찍 이것을 살펴 조조보다 뒤에 있으면 안됩니다. 이 땅을 도모하는 계책은 마땅히 먼저 황조를 취하는 것입니다.
황조는 지금 연로에 매우 혼미하고 재물과 식량이 모두 부족해 수하의 사람들은 그를 속이고 재화를 탐하며 부하 장수들이 이익을 빼앗아 장수들의 모험에 원한이 있고 배나 무기는 버려진 채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며 농경에는 게으르고 군대에는 엄한 규칙이 없습니다. 만일 공께서 직접 간다면 지금 간다면 그들의 피해는 정해진 것입니다. 먼저 황조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북을 치며 서쪽으로 나아가 초관을 점거해 대세를 넓히면 곧 점차 파군과 촉군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권은 그 의견을 칭찬하고 받아들였다. 장소도 그때 자리에 있었는데 그를 책잡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나라는 지금 형세가 다급한데 만일 군대가 과감히 출동한다면 아마 반드시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감령이 장수에게 말했다. 나라에서는 소화의 임무를 그대에게 맡겼는데 그대는 남아서 지키며 혼란을 걱정하고 있으니 어찌 옛사람을 배우기를 바라는 것이겠습니까? 소화는 그 유방의 부하인데요. 유방이 이제 유방이 그 형량이나 아니면 그 근처 지역에서 그 어디입니까? 항우한테 이제 그 군대를 다 꼬라박고 있을 때 뒤에서 계속 이제 삼진 지역의 사람들, 그러니까 요 지역 관중 지역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보내가지고 유방이 이제 잡혀 죽지 않도록 했던 사람이죠. 행정보고관입니다. 행정보고관. 끊임없는 행정보고관. 그러니까 장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는 왜 군대에다가 보급할 생각은 안 하고 잘 싸우라는 얘기는 못할 망정 그러고 있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손권은 술을 들어 감령에게 권하며 말했다. 흥패가 감령이죠. 올해 출정에 토벌하는 것은 이 술과 같은 것이니 결정은 그대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대가 오로지 계략을 짜는 일에 힘써 반드시 황조를 일기도록 한다면 그대의 공입니다. 어찌 장장사의 말을 의심하십니까? 장장사가 장소겠죠. 그래서 손권은 서쪽으로 나아갔는데 과연 황조를 체포하고 그 병사들을 모두 붙잡았다. 자, 강화를 함락시켰답니다. 손권은 곧 감령에게 병권을 주고 당구에 주둔하도록 했다. 당구는 어딘지 모르겠다. 뒤에 감령은 주의를 수행해 오림에서 조주에게 맞서 싸워 무찔렀다. 적벽에서도 종군했고요. 손권은 남군에서는 조인을 쳤으나 공략하지는 못했다. 감령이 이제 2릉에서 포위됐던 일은 앞에 이제 다른 열전들에 나와있죠, 그죠? 주요 열전에 나와있던가? 자, 그는 가서 그 성을 얻었으며 들어가서 굳게 지켰다. 아, 미안합니다. 공략 못했다. 감령은 먼저 곧장 2릉으로 진군해 취하자고 건의했다. 아, 이 얘기군요. 그는 가서 성을 얻었고 들어가서 굳게 지켰다. 그 무렵 수하의 병사가 수백 명 있었는데 새로 얻어서 1000명을 채웠다. 조이는 곧 5-6천명을 시켜 감령을 포기하도록 했다. 감령은 며칠 동안 계속 공격을 받았는데 적이 높은 누각을 세우고 성 안으로 비가 내리듯이 화살을 쏘아대자 병사들은 모두 두려워했으나 감령만은 태연하게 담소했다. 사자를 보내 주유에게 상황을 알렸다. 주유는 여몽의 예책을 써서 장수들의 인솔에 포위를 풀었다. 뒤에 노숙을 수행해 익양을 진무하고 관우에게 대항했다. 남군 싸움 이후에는 그 익양에서 대치할 때도 종군에서 이제 관우하고 싸울 준비를 했다는 것 같습니다. 자, 관우는 병사 3만명 가운데 정예 병사 5천명을 뽑아 상류 10여리의 얕은 여울에 배치하고 밤을 틈타 냇물을 건너려 한다고 말했다. 노숙이 장수들과 상의할 때 감령은 당시 병사 300명만 있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게 500명을 더 주실 수 있다면 제가 가서 그에게 대항하겠습니다. 관우는 제가 기침하여 가래침을 맺는 것을 듣고 감히 물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물을 건너려면 제 포로가 될 것입니다. 노숙이 곧바로 병사 1000명을 뽑아 감령에게 더해주니 감령은 그날 밤에 갔다. 관우는 이 소식을 듣고 건너지 못한 채 머물러 있었으며 뗄나무를 엮어 진영을 만들었는데 오늘날 이것을 관우뢰라고 부른다. 뢰. 손권은 감령의 공로를 칭찬하고 서령태수로 제수했으며 양신, 하치 두 현을 통솔하게 했다. 익양에서 대치할 때
아마 실제로 전투가 진짜로 이제 벌어질 뻔했던 모양인데 상류 지역으로 조금 올라가서 아마 도와하려고 시도했던 모양입니다. 관우가. 근데 그거를 감령이 막았다 뭐 그런 얘기고요. 자, 뒤에 감령은 환현을 치는데 참가해 승성독으로 임명되었다. 환현은 여기죠. 주광하고 싸운 이야기네요. 환현이 여기입니다. 환이 여기입니다. 네. 주광 이야기는 앞에 조금씩 나오죠, 그죠? 위나라에서 임명한 사람입니다. 감령은 직접 표백한 흰 명주를 잡고 성벽을 기어올라 장사들의 선봉이 되어 마침내 주광을 깨뜨리고 포로를 잡았다. 공로를 평가할 때 여몽이 가장 컸고 감령이 그 다음이므로 절충장군으로 제수되었다. 나중에 조조가 유수로 출병했을 때 유수입니다. 감령은 전부 독이 되어 병사를 출동시켜 적의 앞진영을 처부수라는 명령을 받았다. 손권은 특별히 쌀과 술과 많은 안주를 하사했다. 감령은 이것을 수하 100여 명에게 내려 먹도록 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감령은 먼저 은술잔에 술을 따라가 자기가 2잔을 마시고 그런 다음 수하의 도독에게 따라주었다. 도독은 땅에 엎드려 있었으므로 곧바로 받을 수가 없었다. 감령은 칼을 꺼내들고 무릎 위에 놓고 꾸짖어 말했다. 그대가 폐하께 인정을 받는 것이 나와 비교할 때 어떠한가. 나는 여전히 죽음을 아끼지 않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유독 죽음을 아끼십니까? 도독은 감령의 얼굴빛이 사나운 것을 보고 곧장 일어나 공손히 술을 받았으며 그런 다음 병사들에게 각기 한 잔씩 따라주었다. 이경일이었을 때 나뭇가지로 위장하고 적을 처부수러 왔다. 적은 깜짝 놀랐으며 마침내 물러났다. 감령은 이 때문에 더욱 중시되었고 병사 2000명이 증원되었다. 유수에서도 그걸 세웠습니다. 공을 세웠습니다. 감령은 비록 사납고 살생을 좋아했지만 호방하고 맑은 성정과 기략이 있었다. 산적이네요. 자, 그는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장사들을 존중했다. 유능한 인물을 후하게 대우했으며 병사들을 훈련시켰다. 병사들도 기꺼이 그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자, 건한 20년입니다. 감령은 합비를 치는데 참가했는데 마침 역병이 돌아 군대는 모두 물러나고 오직 수레 아래에 호사 1000명과 여몽, 장음, 능통 및 감령이 송권을 따라 소요진 북쪽에 있었다. 장녀는 멀리서 이 모습을 보고 바로 보병과 기병을 이끌고 급습했다. 감령은 적에게 화살을 쏘았으며 능통 등도 필사적으로 싸웠다. 감령은 군악대에게 무엇 때문에 북을 치고 피리를 물지 않느냐고 거세게 소리질렀다. 그는 웅장하고 강인했다. 송권은 특별히 그를 칭찬했다. 이때 송권이 죽을 뻔했나? 자, 감령이 주방에서 일하던 아이가 일찍이 잘못을 저지르고 여몽에게로 달려가 투항했다. 여몽은 감령이 그 아이를 죽일까봐 걱정되어 살생을 좋아하는 산적이니까요. 곧바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뒤에 감령이 예물을 갖고 여몽의 어머니를 배하라고 직접 어머니와 당에 오른 다음에야 비로소 주방의 아이를 감령에게 돌려보냈다. 감령은 여몽에게 그 아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했다. 조금 있다가 배로 돌아오자 그 아이를 뽕나무에 묶어놓고 직접 활을 당겨 쏴 죽었다. 미친놈이네 이거. 무슨 잘못을 길러 죽였을까? 일을 마친 다음 뱃사람들에게 명하여 배에 닷줄을 내리게 하고는 옷을 벗고 배 안에 누웠다. 여몽은 개빡쳐서 북을 쳐 병사들을 모아 배로 가서 감령을 치료했다. 감령은 이 소식을 들었지만 일부러 누운 채 일어나지 않았다. 여몽의 어머니는 벤발로 달려와 여몽에게 이렇게 권했다. 이건 감령이 잘못한 거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산적 새끼가. 신이 없는 새끼. 자, 황성께서는 너를 육친처럼 대우하고 나라의 큰일을 내게 맡기셨는데 너한테 맡기셨는데 어째서 사사로운 노여움 때문에 감령을 쳐 죽이려느냐. 감령이 죽은 날 설령 황상께서 꾸짖지 않더라도 네 행동이 신하로서의 법도에 맞겠느냐. 여몽은 평소 지극한 효자였으므로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곧 시원하게 원한을 풀어버렸다. 그는 직접 감령의 배로 와서 웃으며 이렇게 외쳤다. 흥패, 어머니께서 그대를 식사에 초대하셨으니 빨리 올라오십시오. 감령은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며 말했다. 그대에게 부끄럽습니다.
감령은 여몽과 함께 돌아와 여몽의 어머니를 보고 온종일 즐겁게 지냈다. 감령이 죽자 손권은 매우 애통했다. 아들 감괴는 죄를 범해 회기군으로 옮겨 살다가 오래지 않아 죽었다. 이해가 안되네.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제 애를 죽이려까지 했을까? 아무리 시발 고대라 그래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일 정도의 죄라는 게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사소한 물건 하나 훔쳤다고 사람을 죽일 죄라고 하진 않는다는 거지. 지금의 상식적이라는 거는 옛날에도 상식적이라는 얘기인데, 아무튼 왜 감령이 이렇게 이제 편집정적으로 그 애한테 매달렸는지는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산적 감령에 대해서 이제 마적 욕손이 여몽이죠. 마적 여몽이 오히려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했다는 게 난 좀 충격적이고, 아무튼 그랬답니다. 일단 얘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오나라의 그 감령도 장군이고 그리고 여몽도 장군이잖아요. 각자가 다 사병이 있고 이제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명망도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역적들도 아니고 그냥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서로 이렇게 이제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산적이 이제 마적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자존심 하나 건드렸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서로 쳐 죽이려고 군사 행동을 하는 게 가능했나? 오나라 조정이 이렇게 개판이었나? 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건 아니지. 자,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감령입니다. 산적 감령입니다. 자, 이번에는 능통입니다. 능통은 자가 공적이고 오군의 여항현 사람이다. 오군이라는 거는 뭐 여기겠죠. 여항은 어디지 모르겠네. 뭐 이 근처 어디겠지. 자, 아버지 능조는 사나이다운 것을 좋아하고 담력이 있었다. 자, 혼책이 처음 거사를 일으켰을 때 그는 늘 따라서 정벌하러 갔으며 언제나 선봉부대가 되어 적진을 뚫었다. 그는 영평현의 직책을 지키면서 산호를 평정해 사악하고 교활한 자들의 소나기에 놓고 파적교회로 승진했다. 파적교회라는 것은 적을 깨트린 교회. 영평이 어딜까요? 영평 안 나와있네. 손권이 군대를 통솔할 때에는 강화 토벌에 참가했다. 하구로 들어가 먼저 해안가에 올라가 적의 선봉들을 깨트리고 맨 날랜 배로 홀로 질주하다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었다. 자, 능조가 죽었습니다. 그 누굽니까? 그 황조한테 죽었네. 그죠? 능통은 15살이었지만 손권의 측근의 여러 사람이 그를 칭찬하였으며, 손권은 능조가 나라의 일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능통에게 별부사마를 제수하고 파적도회를 겸하게 하여 아버지의 병사를 통솔하게 했다. 나중에 그는 산월의 적을 치는데 참가했다. 손권은 보둔을 깨뜨리고 먼저 돌아가고 마돈의 1만여 명을 남겨 능통과 대장 장이 등에게 남아서 공격해 포위하도록 했다. 그들은 기한 내에 공략했다. 기한 전에 능통은 대장 진근과 만나 술을 마셨다. 진근은 강직하고 용감하며 기분대로 하는 성격으로 대장 신분으로 죄주가 되었는데, 한자리에 있는 자들을 능멸하고 헌배도 벌배도 통상적인 법칙에 따르지 않았다. 헌배라는 거는 아마 그 다른 사람한테 술을 권하는 것을 얘기하는 걸 거고, 벌배라는 거는 아마 어떤 뭐 잘못 때문에 그 술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벌칙 게임 그런 걸 했나 보지. 능통은 그의 오만함을 싫어했으므로 면전에서 꾸짖고 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진근은 개박져서 능통에게 욕을 하고 또 능통의 아버지 능조의 험담까지 했다. 능통은 패들이 능통은 눈물이 났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그 자리를 끝내고 떠났다. 진그는 술에 의지에 흉포하고 야만스러웠으며 또 길에서까지 능통을 모욕했다. 능통이 참지 못하고 칼을 가져다 진근을 찔러서 며칠 뒤에 죽었다. 마둔을 칠 때가 되자 능통은 이렇게 말했다. 싸워서 죽지 않고는 진근을 죽인 피를 사죄할 수 없다. 그리고는 사졸들의 인솔에 격려하면서 자신이 직접 화살과 돌을 감당했다. 그가 공격하는 한쪽 면은 제때 무너졌으며 장수들이 승기를 타고 마침내 적을 크게 무찔렀다. 돌아올 때 스스로 군정으로 가서 결박을 받았다. 손권은 그의 과감함과 강인함을 칭찬하고 전공으로 인해 죄에 대한 벌을 면하도록 했다. 패드립의 최후. 뒤에 재밌는 얘기가 많네요. 자, 뒤에 손권이 또 강화를 정벌하러 갈 때 능통이 선봉이 되었다. 역시 이제 문관들보다 그 무장들의 열전이 재밌는 게 많아요. 문관들은 다들 혓바닥이 길어가지고 상소문 하나 넣으면 개빡칩니다. 자, 손권이 또 강화를 정벌하러 갈 때 능통이 선봉에 섰다. 그는 믿을만한 병사 수십 명과 함께 배 한 척에 타고 대부대를 떠나 수십 리를 갔다. 우강으로 진입하려고 할 때 그는 황조의 장수 장식의 목을 베고 배에 있는 사람을 다 포로로 잡았다. 돌아와 손권에게 보고한 다음 군대를 인솔해 함께 길을 가자 수군과 육군이 한꺼번에 모였다. 그 무렵 여몽이 적의 수군에 무찔렸으며 능통이 먼저 황조의 성을 쳤으므로 크게 이긴 것이다. 자, 황조를 쳐서 크게 이겼답니다. 손권은 능통을 승렬 도위로 삼고 주유등과 함께 오림에서 조조에게 맞서 공격하고 또 이어서 조인을 치도록 했다. 자, 적벽에도 종군했고요. 적벽이 어디냐? 여기구나. 여기도 종군했고 그리고 남군을 칠 때도 종군했답니다. 자, 그 결과 교위로 승진했다. 비록 그는 군대 안에 있었지만 현명한 자를 가까이 하고 선비와 사귀었으며 재물을 가비히 여기고 도의를 중시해 국사다운 풍모가 있었다. 능통은 또 환현을 치는데 참가해 탕부 중랑장으로 제수되었고, 환현 친다는 거 아마 이거는 주광 얘기하는 거겠죠? 주광 환현. 패국의 상을 겸하게 되었다. 패라는 거는요, 패라는 건 여기인데 그냥 이제 영예직으로 준 거겠죠, 그죠? 우리가 비록 점령하지 못했지만은 너는 직책을 받고 딸딸한 쳐라, 뭐 그런 얘기겠지. 그는 여몽 등과 서쪽으로 가서 세군을 취했으며 익양에서 돌아와 합비로 가서 참가했고 우부독이 되었다. 서쪽으로 와서 세군을 쳤다는 거는 그 욕입니다. 그 장사 그 다음에 계양 영릉 요 세군을 유비한테서 빼앗았다는 거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합비의 전투에도 참가했답니다. 자, 우부독이 되었다. 그때 손권은 군대를 철수시키려 하여 선봉부대가 이미 출발했는데 위나라 장수 장료 등이 갑자기 소요진 북쪽까지 엄습해왔다. 손권은 사람을 보내 선봉부대를 돌아오게 하려고 했지만 병사들은 벌써 멀리까지 갔으므로 정세가 미치지 못했다. 능통은 믿을만한 병사 300명을 이끌고 포위를 뚫고 들어가 손권을 도와 탈출시켰다. 적은 이미 다리를 부숴놓았지만 양쪽 기한을 이어주는 판자 두 개는 여전히 있었다. 손권은 말의 채찍질하에 달려갔고 능통은 다시 돌아와 싸웠다. 수하의 병사들은 모두 전사하고 그 자신도 상처를 입었지만 죽인 적도 수십 명이나 되었다. 그는 손권이 이미 화를 모면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곧 돌아왔다. 그러나 다리가 부서지고 길이 끊어졌으므로 능통은 갑옷을 입은 채 물속으로 들어가 건넜다. 손권은 배에 오른 뒤 그를 발견하고는 놀라며 기뻐했다. 능통은 신임하던 병사들 가운데 돌아온 자가 없음을 가슴 아파하며 슬픔을 억누르지 못했다. 손권은 옷소매를 당겨 그의 눈물을 닦아 저며 말했다. 공적은 아마 능통이겠죠.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으니 그대만 있다면 나에게 어찌 사람이 없으면 걱정하겠습니까? 그러고는 그에게 편장군을 제수하고 멸대보다 배가 되는 병사를 주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능통과 같은 군의 성섬을 손권에게 천거하면서 그의 기기가 장대함은 능통을 넘는 점이 있다고 했다. 손권은 이렇게 말했다. 능통과 같을 수만 있다면 충분하다. 뒤에 성심을 불렀는데 밤이 되어서 왔다. 그때 능통은 벌써 누워있었는데 성심이 왔다는 말을 듣고 옷을 입고 문 밖까지 나가 맞이해서 손을 잡고 들어왔다. 그가 임무를 아끼고 시기하지 않는 마음이 이와 같았다.
능통은 산속에 살고 있는 이들 가운데 용맹한 자가 여전히 많으므로 위세와 은혜로 그들을 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손권은 능통에게 명하여 동쪽으로 가서 형세를 살피고 점령하여 토벌하도록 하고 수하의 성들에게 명해 능통이 요구하는 것은 모두 먼저 공급해주고 나중에 보고하라고 했다. 능통은 평소 유능한 인물들을 아꼈고 그러한 인물들도 그를 흠모했다. 그는 정예병사 1만 명을 얻었다. 요건 아마 그 산월을 토벌했다 뭐 그런 얘기 같죠, 그죠? 자, 고향현을 지나게 되었을 때 절의 문으로 걸어 들어가자 관리들이 판 3개를 끌어안고 있는 것을 보고 공손하게 예절을 다하였다. 고향현이라는 게 그 회계인가? 맞죠? 아, 오군이네요. 오군. 오군입니다. 자, 친척들이나 옛 친구들에게도 은혜의 정을 더욱 용성하게 했다. 은혜로움과 사랑함. 이 일을 끝마친 다음 나오려고 하는데 마침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 나이가 49이었다. 손권은 이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스스로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며칠 동안 먹는 양을 줄였으며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장승을 시켜 능통을 위해 명례를 짓도록 했다. 명례라는 것은요, 죽은 사람의 공로나 행적을 기리기 위해서 적는 글이랍니다. 자, 능통에게는 능열과 능봉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나이는 각기 몇 살밖에 되지 않았다. 손권은 그들을 궁궐 안에서 길렀다. 그들에 대한 총애는 자기 아들과 똑같았다. 빈객들이 나아가 아련할 때 그는 두 아이를 불러 빈객들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내 호랑이 새끼입니다. 그들이 19살이 되자 갈광에게 명하여 책 읽기를 가르치도록 하고 열흘에 한 번은 말을 타게 했다. 그 뒤에 능통의 공을 추록해 능열을 정후로 봉했으며 능통의 옛 병사들을 다시 돌려주었다. 뒤에 능열이 죄를 지어 면직되자 능봉이 다시 자기를 잊고 군대를 통솔했다. 자, 여기까지가 능통입니다. 패류는 그때도 있었구나, 패드립은 그때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서성입니다. 서성. 이번엔 서성은 자가 문향이고 낭야군 거현 사람이다. 네, 낭야. 전란을 만나 오군으로 와. 요것도 아마 요것도 남 좋은 일 해준 그 조조 덕인 같네요. 예, 오군으로 왔으며 용기로 알려졌다. 손권은 정권을 잡자 그들을 별부삼으로 삼아 병사 500명을 주고 시상현의 장을 맡겨 황조에게 맞서도록 했다. 황조의 아들 황사가 일찍이 수천 명을 이끌고 서성을 치러왔다. 시상이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시상입니다. 그러니까 강화에 대해서 이제 최전선인 거죠, 그때는. 황조의 아들 황사가 일찍이 수천 명을 이끌고 서성을 치러왔다. 서성은 그때 수하의 병사가 200명도 안 되었지만 황사와 서로 부딪혀 싸웠다. 그는 황사의 병사 1000여 명에게 상처를 입혔다. 그런 다음 성문을 열고 나가 싸워서 그를 크게 무찔렀다. 황사는 이로부터 자취를 감추고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 손권은 그를 교의 및 무호현의 영으로 삼았다. 또 임성 남쪽에 살고 있는 산월의 적들을 토벌한 공로가 있으므로 중랑장으로 임명되어 병사들을 감독하고 선발했다. 자, 조조가 유수로 왔을 때, 적벽대진 이후네, 그죠? 유수로 왔을 때 서성은 손권을 수행하여 그를 방어했다. 위나라가 일찍 횡강까지 대거 진출했을 때, 횡강이 어디지? 여아이가? 야, 이까지 왔군요. 이까지 왔었군요, 그때. 여기가 횡강입니다. 서성은 장수들과 함께 토벌하려 갔다. 그때 그들은 몽충에 타고 있었는데 폭풍을 만나 배가 거의 적의 해안가까지 좌초되었다. 장수들은 두려워하며 뚫고 나가려는 자가 없었는데 서성은 혼자 병사들을 인솔하여 해안가로 올라가 적을 향해 돌진했다. 적은 흩어져 달아나다가 어떤 자는 상처를 입거나 죽기도 했다. 바람이 그쳐 돌아오자 손권은 서성을 매우 칭찬했다. 손권이 위나라에 의해 번국으로 일컬어졌을 때 오왕이 되었을 때 위나라는 사자 형정을 보내 손권을 오왕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손권이 도정까지 나와 형정을 맞이했는데 형정이 교만한 낯을 하고 있었으므로
장수는 개빡쳤고 소성도 빡쳐서 동료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몸을 떨치고 목숨을 바쳐 나라를 위해 허창과 낙양을 겸병하고 파군과 촉군을 삼키지 못하여 우리가 오히려 우리 군주가 형정과 맹약을 맺도록 했으니 이 또한 치욕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는 눈물을 펑펑 쏟았다. 형정이 이 말을 듣고 동행하는 자에게 말했다. 강동의 장수나 재상이 이와 같으니 다른 사람 아래 오래 있을 자가 아니다. 요때 그 번국이 되었다라는 말도 있고 요런 기록도 있는 걸 보니까 요때가 언제냐면은 그 강릉을 그 남군 치기 직전인가 그랬을걸요? 그니까 그 누굽니까? 관우를 치기 직전인가 그랬을 텐데 그때 아마 그 고개를 숙이고 그랬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잠깐만 찾아볼까? 송권이 5왕으로 책봉된 게 여기 220년쯤이네요. 220년. 아, 관우가 죽은 이후네요. 네, 죄송합니다. 관우가 죽은 이후고요. 조조가 살아있을 때 이제 관우가 죽었으니까 예, 조비가 올랐을 때 이제 5왕으로 봉해진 거니까 관우가 죽은 이후네요. 그때 아마 위나라 형주를 빼앗을 때 위나라하고 친했는데 아마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저자세로 나갔던 모양입니다. 곧 깨지지만 아마 그때 배경인가 봅니다. 자, 뒤에 서성은 건무장군으로 승진하고 아무튼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였다고 하지만 정말로 이제 정말로 확실하게 숙였던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뭐 이런 기록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뒤 서성은 건무장군으로 승진하고 도종으로 봉해졌으며 여강태수를 겸임하고 임성년을 하사받아 시급으로 삼았다. 여강역이죠. 여강역입니다. 위나라에 대한 최전선입니다. 요비가 서릉에 주둔하고 있을 때 요거는 그 이릉전투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비가 이릉에 주둔하고 있을 때 서성은 여러 군영을 쳐서 빼앗았으며 이르는 곳마다 공을 세웠다. 조휴가 동구로 출동하자 요건 아마 그 환성에 관한 이야기 같죠? 네, 조휴가 동구로 출동하자 서성은 여범 전종과 함께 장강을 건너 대항에 지켰다. 그러나 뱃길에 폭풍을 만나 배에 타고 있던 자들 가운데 많은 수가 죽었다. 서성은 병사들을 수습해 조유와 강을 끼고 있었다. 조유는 병사들을 배까지 가도록 하여 서성을 공격했다. 서성은 적은 수로 많은 수를 대항했지만 적은 이길 수 없었고 각기 군대를 인솔해 물러났다. 서성은 안동장군으로 승진했으며 무호후로 봉해졌다. 나중에 조비가 위나라 문제가 대규모로 출병해 장강을 건너려는 의도로 가졌는데 서성은 건업을 따라 벽을 쌓아 울타리를 두르고 성벽 위에 가짜 누대를 만들어 놓고 장강에는 배를 띄우자는 계획을 건의했다. 장수들은 이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서성은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을 견지해 시행했다. 위나라 문제는 광릉이 와서 멀리 성벽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성벽이 수백 리나 이어져 있고 장강물이 가득 차 있었으므로 군대를 끌고 물러났다. 장수들은 그제서야 서성에게 탄복했다. 광릉이 여기입니다. 건업을 따라서 성벽을 쌓았다는 건 이렇게 강가에다가 성벽을 쌓았다는 말인 것 같고 그랬답니다. 자, 서성은 황무영간에 세상을 떠났다. 아들 서해가 자기를 이어받아 병사들을 통솔했다. 여기까지가 서성입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서성 열전에는 패드립이 없네요. 자, 반장입니다. 이번 반장. 양아치 반장. 자, 반장은 자가 문규이고 동군 발간연 사람이다. 동군이면은 여기에요. 여기가 복양이거든. 여기가 동군입니다. 여기
진나라의 36군 중에 하나고요. 자, 손권이 양선현의 장이 되었을 때 처음 나가 손권을 따랐다. 손권을 따라왔답니다. 왜 근데 이까지 왔는지 모르겠네. 자, 그는 성정이 호탕하고 술을 좋아했으나 집이 가난하므로 외상술을 즐겼다. 빚쟁이가 대문까지 쫓아오면 언제나 나중에 자기가 부귀해지면 다시 오라고 했다. 손권은 그를 남다르게 여겨 아끼고 그에게 병사를 모집하도록 하여 100여 명을 얻게 되자 부장으로 삼았다. 산월에 적을 토벌해 공로를 세웠으므로 별부사마에 임명되었다. 그 뒤 오군의 큰 저자에서 침입자를 죽이자 이로부터 도적이 끊어졌다. 그는 이 일로 인해 이름이 알려졌으며 예장군 서한현의 장으로 승진했다. 오군에서 산호를 토벌했고요. 그래서 이제 예장 태수가 됐다. 태수는 아니고 예장의 서한현의 장으로 임명되었다. 서한이 어딘지 모르겠다. 뭐 이 근처 어디겠죠. 예. 유표가 형주에 있을 때 백성들은 여러 차례 그들의 침략을 당했다. 반장이 이를 맡은 뒤로부터 침략자들은 경내로 들어오지 않았다. 이웃하고 있는 현 건창에서 강도들의 폭도가 일어나자, 건창이 어디일까요? 여기가 건성인데 뭐 이 근처일까? 뭐 이 근처 어디겠죠? 그죠? 자, 이웃한 건창에서 폭도가 일어나자 전임되어 건창을 다스렸고 무맹교의를 더했다. 그는 사악한 자를 초벌해 다스려 한 달 만에 평정했다. 그리고 흩어져 떠도는 병사들을 모아 800명을 얻었으며 그들을 데리고 건업으로 돌아왔다. 합비 싸움에서 장녀가 급습했을 때 장수들의 무방비 상태였다. 합비에도 종군했답니다. 무방비 상태였다. 그는 임저에 이르러 미안합니다. 진무는 있는 힘껏 싸우다 죽었고 송겸이나 서성은 모두 후퇴했다. 반장은 후방이 있었지만 곧바로 급히 달려가서 말을 가로지르며 송겸과 병사성의 병사들 중 달아나는 2명의 목을 베었다. 그러자 병사들은 모두 돌아와 싸웠다. 송권은 이 점을 특히 칭찬해 그에게 편장훈을 제수했다. 그래서 교관 100명을 통솔해 반주에 주둔하게 했다. 반주는 어딘지 모르겠네요. 안 나와있네. 송권이 관우를 정벌할 때 반장은 주연과 함께 관우가 달아나는 길을 차단했다. 자, 이번엔 관우입니다. 그는 임저에 이르러 협석에 주둔했다. 임저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임저하고 협석 여기. 왜냐면은 요 지역을 따라가면은 파촉으로 들어가는 새길들이 있으니까 요 지역을 막았다는 말 같네요. 자, 반장의 부하 사마, 마충이 관우와 관우의 아들 관평, 도독, 조루 등을 붙잡았다. 조루, 여포, 서서 등의 서서, 왕창, 사정, 한당, 조왕의 그 조루. 송권은 의도군의 무현과 자귀현 등 두 현을 나누어 고른군으로 만들고 반장을 그곳 세수로 임명하고 진위 장군으로 삼았으며 율향후로 봉했다. 의도군의 자귀하고 무현이라는 건 여기입니다. 여기가 자귀고요, 여기가 무현입니다. 자, 감령이 죽자 또 감령의 군대를 주어 합치도록 했으며 유비가 이릉으로 출병했을 때는 반장과 육손이 힘을 합쳐 대항했으며 반장의 부하가 유비의 호군, 풍습 등의 목을 베었고 요 이릉 전투죠. 상처를 입힌 자가 매우 많았다. 반장은 평북 장군 및 양양태수로 임명되었다. 양양은 물론 송군이 땅이 아니었지만 자귀나 무현에 대한 얘기도 아마도 내 생각에는 안녕하세요. 아마도 내 생각에는 이제 자기들이 점령 안 해놓고 그냥 아마 요 지역에다 군사활동 하세요라고 이제 임명해 놓은 것 같네요. 해적들이 어떻게까지 왔겠어요, 그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자, 위나라 장수 하오상 등이 남군을 포위하고 선봉부대 3만 명을 나누어 부교를 만들고 백리주를 건너왔다. 자, 남군을 포위했답니다. 하오상이 남군을 공격해 왔습니다. 제갈근과 양찬이 함께 병사를 모아 구원하러 달려갔지만 그 사태에 대처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위나라 병사들은 날마다 끊임없이 건너왔다. 부교라는 거는요, 그 물에 뜨는 다리라는 건데, 임시다리. 그러니까 임시로 이제 그 물에 띄어서 만든 다리, 그런 걸 이제 부교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죠. 자, 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위나라의 기세는 이제 막 흥성하기 시작했고 강물도 얕으므로 그들과 싸우기는 불가능하다. 그는 병사들을 인솔해 위로부터 상류로 50리 되는 곳까지 가서 갈대를 수백만 개 베어다가 커다란 떼를 만들어 물의 흐름을 따라 불을 넣고 부교를 모조리 불태워버렸다. 버리려 했다. 떼 만드는 것 작업이 막 끝나 강물이 가득 찬 것을 보고 띄우려고 할 때 하오상이 이를 알고 병사들을 인솔해 물러났다. 반장은 말에 올라 6구까지 내려가서 막았다. 손권은 제위에 오른 다음 반장을 우장군에 제수했다. 자, 하오상이 남군으로 왔을 때도 공을 세웠답니다. 자, 반장은 사람됨이 거칠고 사나우나 금령은 매우 숙연했다. 그는 공업 세우기를 좋아했으며 통수라는 군대는 수천 명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르는 곳마다 언제나 10,000명이나 되는 것 같았다. 정벌이 멈췄을 때는 곧장 군대 시장을 세우고 다른 군에 없는 것은 모두 반장이 시장에서 충족시켰다. 반면 그의 성격은 사치스러웠는데 이런 경향은 만년에 더욱 심해져서 옷이나 물건은 그 신분을 넘는 것을 썼다. 관리들 가운데 부유한 자가 있으면 그를 죽이고 재물을 빼앗은 적도 있고 법령을 받들지 않는 적도 여러 번 있었다. 뭐야 이거, 쓰레기야 이거. 루쿨루스. 감시하는 자가 이 일을 들어 상주했지만 손권은 그의 공을 아껴 늘 용서하고 죄를 묻지 않았다. 아니 같은 관리인데 뭐 저기 걸 빼앗았으면 모를까. 같은 관리인데 관리들 가운데 부유한 자가 있는데 그를 죽이고 재물을 빼앗은 적도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마적 새끼들 아닙니까 이거? 오나라에는 씨발 제대로 된 새끼들이 없어.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는. 예. 아까 그 여몽하고 이제 그 누굽니까 감령하고 싸우려고 했던 것도 그렇고 이런 새끼들을 데리고 송권이 나라를 경영하고 유지하고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원정까지 나가서 이제 병력을 꼬라박기도 했으니까 송권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가와 3년입니다. 반장이 죽었다. 아들 반평은 품행이 좋지 않아서 회계군으로 쫓겨났다. 반장의 아내는 건업에서 살았는데 밭과 집을 하자받았고 또 소작인 50호의 부세를 면제받았다. 요 반장은 연희에서는 관우한테 관우가 아니고 관흥한테 죽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자, 이번엔 정봉입니다. 정봉은 자가 승년이고 여강군 안풍현 사람이다. 여강군 안풍현. 안풍이 여긴데? 아, 여강이 이렇게 컸구나. 자, 아무튼 여기가 안풍이랍니다. 아마 여기 집습니다. 자, 어려서부터 날쌔고 용맹하였으므로 작은 군대의 장수가 되어 감령, 육손, 반장 등의 수하로 들어갔다. 여러 차례 정벌에 참가했으며 싸울 때마다 언제나 대우의 맨 앞에서 적장의 목을 베고 깃발을 빼앗다가 몸에 상처를 입었다. 그는 점점 승진해 편장군이 되었다. 솔량이 즉위한 뒤 권군 장군이 되었고 도정으로 봉해졌다. 위나라에서 제갈탄과 호준 등을 보내 동흥을 치자 제갈각이 군대를 인솔해 막았다. 이 사건이 바로 제갈각이 동흥에서 위나라군을 크게 이긴 사건이죠. 장수들은 모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적은 태부가 직접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해안으로 올라가 반드시 달아날 것입니다. 태부라는 게 제갈각입니다. 그러나 정공만은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내의 병력을 움직이고 허창과 낙양의 군대를 대거 들여올 것이니 반드시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어찌 헛되이 들어가겠습니까? 적이 오지 않으리라고 믿기보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제갈각이 해안으로 온다는 것을
올라온 다음 정봉은 장군 당자, 여거, 유찬 등과 함께 산을 따라 서쪽으로 갔다. 정봉이 말했다. 지금까지 각 부대 행동은 더딥니다. 만일 적이 유리한 지역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들과 싸우는 일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동흥입니다. 동흥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성을 쌓았다 그랬는데 아마 여기 산이 지금 이쪽 오죠? 요 지역하고 요 지역에 이제 성을 쌓고 이제 아마 그 기겼던 모양이네요. 그죠? 자, 그러고는 각 부대를 큰 길로 가도록 하고 자신은 부하 3,000명을 이끌고 곧장 앞으로 나아갔다. 마침 북풍이 불어서 정봉은 돛을 달고 이틀 만에 이르러 끝내 서당을 점거했다. 날씨는 춥고 눈발이 날리는데 적군의 장수들은 술을 놓고 성대한 연회를 열고 있었다. 정봉은 적군의 선두부대 병사가 적은 것을 보고 부하들에게 말했다. 서당이 어딘지는 안 나와있네. 아마 서쪽에 지은 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 미안합니다. 그게 아니다. 큰일 날 뻔했네. 씨. 서자가 서쪽이 아닙니다. 서나라 서자고요. 그 당자는 댐할 때 그 당자입니다. 아마 요쪽 지역에 아마 여긴가 아무튼 양쪽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점거했다 뭐 그런 말이겠죠. 자, 공명을 취하고 봉후를 얻으려면 바로 오늘뿐이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갑옷을 벗고 두건을 쓰게 하고 짧은 병기를 쥐도록 했다. 적군은 따라오면서 비웃으며 방비를 하지 않았다. 정봉은 병사를 풀어 적을 죽이도록 하여 적군의 선두부대를 크게 무찔렀다. 때마침 여거 등이 왔으므로 위나라 군대는 끝내 무너지고 말았다. 정봉은 멸구장군으로 승진하고 나아가 도양후로 봉해졌다. 요 전투가 지금 정봉전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되게 큰 전투였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아마 제갈각 열전인가 거기 자세히 나오겠죠. 그죠? 일단 정봉 열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위나라 장수 문음이 투항이었다. 요거는 그 관구검의 난 때 이제 투항해 온 거죠. 관구검이 수춘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자, 정봉이 호위 장군이 되어 손준을 수행해 수춘까지 가서 문을 맞이하고 적의 추격병과 고정에서 싸웠다. 정봉은 말을 달려 창을 쥐고 적군의 진영으로 돌진해 수백 명의 머리를 빼고 군수품을 얻었다. 나아가 안풍후로 봉해졌다. 고정에서 싸웠다 그랬는데 고정이 어딘지 모르겠다. 여기는 합비고 그지? 고정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딘가에서 싸웠겠죠. 그죠? 네. 자, 태평 2년입니다. 257년 위나라 장군 대장군 제갈탄이 수춘에 기대어 투항이었는데 위나라 사람들이 그를 포위했다. 이번에는 수춘에서 요렇게 볼까? 수춘에서 이번엔 제갈탄이 그 반란을 일으켰답니다. 조정에서는 주의와 당자 등을 보내 구하도록 하고 또 정봉을 시켜 여비와 함께 포위를 풀도록 했다. 정봉은 선봉장이 되어 여장에 주둔했다. 그는 힘껏 싸워 공을 세워 좌장군으로 제수되었다. 좌장군이 여장이 여기죠. 손휴가 제위에 오른 뒤 장포와 꾀하여 손침을 죽이려고 했는데 장포가 말했다. 정봉은 관리처럼 글을 쓸 수는 없지만 계략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므로 큰일에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손휴는 정봉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손침이 나라의 권력을 쥐고 있으므로 반란을 일으키려 하므로 장군과 함께 그를 주사를 합니다. 정봉이 말했다. 승상에게는 승상이 손침입니다. 형제와 무리가 매우 많고 사람들의 마음도 다르므로 끝까지 제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납제 때 연회를 이용하여 폐하의 병사로 그를 죽이십시오. 손휴는 그의 계책을 받아들였다. 모두 모이는 기회를 이용해 손침을 초청하고 정봉과 장포는 측근에 눈짓하여 그를 죽였다. 정봉은 대장군으로 승진하고 좌우 도호를 더하게 되었다. 영한 3년입니다. 260년 그는 가절을 받고 서주목을 겸했다. 영한 6년입니다. 위나라가 총나라를 토벌하려고 하자 정봉 군사들의 인솔에 수춘으로 향해 총나라를 구원하려는 형세를 이루었다. 자, 263년인데 요게 언제냐면은 그 등야하고 종해가 파촉으로 들어올 때였죠. 그죠? 그때에 대해서 위나라 군세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 오나라에서도 이제 작게나마 그 군사행동을 취했었었는데 그때 이야기입니다.
정봉이 수춘으로 들어왔다 합니다. 예, 그러나 총나라가 망했으므로 군대는 돌아왔다. 손휴가 죽자 정봉은 승상 복양흥 등과 만욱의 말을 따라 함께 손을 맞이해 세웠다. 우대삼아 좌군사가 되었다. 자, 보정 3년입니다. 268년 손호는 정봉에게 제갈정과 함께 합비를 치라고 했다. 정봉은 진나라의 대장 석포에게 편지를 써서 그와 진나라 사이를 이간시켰다. 석포는 이 때문에 불려 돌아오게 되었다. 합비가 여기죠. 자, 건형원년입니다. 정봉은 또 군사를 인솔해 서당에 주둔하였으며 이 기회에 진의 곡양을 쳤다. 서당이라는 게 아마 여기네요. 여기가 서당이네. 아까 내가 잘못 말했네. 여기가 서당이래요. 이 기회에 진의 곡양을 쳤다. 곡양은 어딘지 모르겠다. 곡양 백성은 이 소식을 듣고 성을 떠났으므로 정봉은 얻은 것이 없었다. 손호는 개빡쳐서 정봉의 도군을 참수했다. 도군이라는 거는요, 도자가 이끌 도자인데 아마 향도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건형 3년입니다. 271년에 정봉이 죽었다. 정봉은 신분이 고귀하고 공로가 있게 되자 점점 교만해졌다. 이를 비방하는 자가 있어 손호는 뒤에 지난날의 군사행동의 실패를 추궁해 정봉의 가족을 임천으로 옮겨 살게 했다. 정봉의 동생 정봉은 한자가 달라요. 후장군까지 관직에 올랐지만 정봉보다 먼저 죽었다. 자, 평화에 말한다. 이 장수들은 모두 강동의 용맹한 신하로서 손씨에게 두터운 대우를 받았다. 반장의 행동이 바르지는 못했지만 바르지는 못했지만 손권이 허물을 잊고 공을 기억했으니 그가 동남쪽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마땅하다. 진표가 무장 집안의 처출이었지만 적자나 명성 있는 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똑같이 중시받아 같은 무리 중에서 발탁된 것도 훌륭하지 않은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진수는 지금 보면 이제 뭐 반장의 인간 쓰레기 하고 인간 쓰레기 반장의 인성하고 그 다음에 진표가 아까 진무의 서자였습니다. 진무의 서자였는데 서자였는데 능력이 있어서 이제 잘 대접받고 그리고 잘 공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 점을 칭찬했는데 저는 오히려 어떤 점에 좀 더 신경이 쓰이냐면은 일단 그 당시에도 이제 패드립이 있었다라는 게 신경이 쓰이고 두 번째로는 뭐가 신경이 쓰냐면은 그 장군들이요 특이하게도 그 오나라 출신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동 출신이 오히려 그렇게 많지 않고 서주 지역에서도 있고 그 다음 반장은 아까 또 그 동군 출신이었죠. 그죠? 동군 출신이었고 그 다음에 위쪽에 우북평이나 아니면 요서 지역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멀리서 왔다는 게 난 되게 신기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손견이 이제 확실히 관군의 성격을 띠고 있을 때 그때 요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 같은 대부분 그게 오나라의 건국과 유지에 큰 이제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 그 점이 난 되게 특이하게 여겨졌는데 왜냐면 나는 그냥 오나라가 그냥 단순하게 이제 여기 근처에 있는 호족들의 연합 국가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를 이제 나는 여기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점 말고는 뭐 반장의 인간성이 한번 들어볼만 했고 그 다음에 능통이랑 한 패드립이 한번 볼만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뭐였냐면은 정황 한장 주진 동감 능서 반정전이고요. 그 다음 열전이 주치, 주연, 여범, 주환전인데 추씨들의 얘기가 나오네. 자, 이것도 나중에 읽는 걸로 하죠. 자, 시청해준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방송 좀 쉬다가 이따가 어스신 글이 닫은 거 마저 하죠.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